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론 가운데 보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8회 시험부터 이론서를 농구먼에서 공지하고 그 이론서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내고 있지요. 이 강좌는 손해평가사 2차 이론서 해설의 목차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서 해설은 이 농구먼의 이론서를 재편집하고 주석과 해설을 붙인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론서 해설은 1편 손해보험론, 2편 과수작물, 3편 논밭작물, 4편 농업수입 안정보험, 5편 시설, 6편 가축재해보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이제 손해보험론은 1장부터 4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 일반 이론, 손해보험 개론, 농업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총론 이렇게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 1장 보험 일반 이론이 되겠습니다. 1장 보험 일반 이론은 다시 제1절 위험, 그 다음에 위험관리, 보험의 개념 이렇게 3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 관련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위태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위태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해저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골프 치시는 분들 해저드 있죠. 그 해저드하고 같은 겁니다.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로서 사고 발생 가능성 또는 사고의 원인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손해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이제 손인 또는 영어로 페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사고가 발생해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제 영어로 로스라고 하고, 이것은 사고 발생 결과 경제적 수요가 발생해서 가치가 감소한 상태를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태, 손인, 손해 이런 용어가 이제 앞으로 자주 사용되게 됩니다. 위험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위험은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속성이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객관적 위험이라고 하면 실증 자료 등으로 확률이나 표준 편차 등의 측정이 가능한 위험을 객관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을 뜻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이나 이득의 기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순수 위험, 투기점 위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순수 위험은 다시 재산 손실 위험, 간접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인적 손실 위험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요. 재산 손실 위험은 말 그대로 각종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이 재산을 얘기할 때는 이제 부동산, 동산과 같은 유형재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무형재산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간접 손실 위험이라고 하면 이 위의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 위험을 얘기합니다. 농업재해보험에서는 가축재해보험에 돼지 축산 휴지 위험 보장이라는 그런 특약이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재산 손실은 아니지만 재산 손실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파생해서 2차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죽었다 그러면 일단 돼지 죽은 거는 재산 손실이죠. 근데 돼지가 죽으면 그 돼지가 새끼부터 해서 출하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니까 그렇게 키울 때까지 또 간접적으로 손실이 또 발생하겠죠. 계속 길러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출하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런 경우가 이제 간접 손실 위험이 되겠습니다. 배상 책임 위험은 민사상으로 위법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불이 번져서 옆집까지 번져서 옆집도 불에 탔다고 그러면 옆집의 불이 나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위험이 배상 책임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손실 위험이 있는데요. 개인의 사망이나 부상, 질병, 퇴직, 실업 등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적 손실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순수 위험이고요. 이것은 손실, 이득 가운데 손실만 있고 이득은 발생할 일이 없겠죠.
반면에 이제 투기적 위험이 있습니다. 순수 위험의 대가 되는 위험으로 이제 투기적 위험이 있는데요.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얻는 기회도 공존하는 그런 위험입니다. 대표적으로 복권이라든지 뭐 경마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일단 그 꽝이 나오면 이제 돈이 손실이 발생하지만 또 이게 당첨이 되거나 하면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투기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 빈도나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정태적 위험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으로 이론서에 의하면 화산 폭발, 지진 발생, 사고 뭐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화산 폭발이나 지진도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사고들, 자동차 사고가 됐든 뭐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태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동태적 위험이라고 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변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 뭐 소비자 기후가 시간이나 계절이 변하면서 변한다든가 시장 가격이 변동된다든가 뭐 기술 변화, 환율 변동 이런 것들은 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동태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 영향 범위에 따른 그 위험의 종류도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보험이 되느냐, 보험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위험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이 가운데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 주관적이거나 투기적 위험, 동태적 위험은 이것이 그 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의 분류를 계속해서 보면 영향 범위에 따라서 특정적 위험이냐, 기본적 위험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특정적 위험은 한정적 위험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입니다. 주택 화재라든지 도난, 뭐 가족 사망, 부상 뭐 이런 것들은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그 손실이 발생하고 말죠. 반면에 이제 기본적 위험은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입니다. 대규모 파업이라든가 뭐 실업, 폭동 또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코비드-19 뭐 이 코로나 같은 것은 그 사회 전체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특정적 위험이 그 보험에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자 책임 유무에 따라서 담보, 비담보, 면책 위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담보 위험이라고 하면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맺게 되죠. 이때 그 보험자가 책임을 즉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예를 들면 이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통 이걸 이제 종합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위험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종합위험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즉 보장하는 종합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주는 그런 담보위험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에서는 이제 화재가 담보위험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비담보위험이라고 하면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한 위험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병충해, 이것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 병충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물론 몇 개 품목, 뭐 고추라든지 감자 이런 품목들은 병충해도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관에 그것은 그런 경우에는 담보위험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서는 병충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비담보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면책 위험이 있는데 면책 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입니다. 예를 들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계약자의 고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하우스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면 이것은 면책입니다.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왔는데 하우스 원예 시설 작물을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이 하우스가 다 잠겼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배수로를 잘 정비를 안 했다든지 또는 하우스가 낡아가지고 이게 이미 비닐이 뚫려서 여기 물이 찼다. 그러면 그것은 비록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물리적 위험 관리와 재무적 위험 관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 위험 관리는 그 5가지가 있습니다. 위험 회피, 손실 통제, 위험 요소 분리,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위험의 인수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이 8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번에 보면 위험 관리 방법 중 물리적 위험 관리, 위험 통제를 위한 대비 방법 5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8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자, 위험 회피라고 하면 말 그대로 손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위험 대비 수단이 되겠습니다. 손실 통제라고 하면 이제 다시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손실 예방은 특정 손실의 발생 가능성 또는 손실 발생 빈도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홍수 예방을 위한 댐을 설치하든지 도로에 속도 제한을 두어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인다든지 음주단속, 방화벽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손실 예방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손실 감소는 특정 손실의 규모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에어백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비록 사고가 났더라도 손실 규모를 이제 줄이려는 이런 조치가 손실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2가지를 합해서 손실 통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의 분리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 분리는 복제와 격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복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설계도면 자료 컴퓨터 디스크 등을 복사해서 따로 두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원본이 파손됐을 때도 쉽게 복원해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격리는 그 손실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보험이 됩니다. 발생 손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재무적 책임을 계약을 통해서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이 될 수 있는데요. 보험 계약을 통해서 그 위험을 보험자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험 인수는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서 스스로 위험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하면 그냥 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위험 규모가 좀 작을 때 취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5가지가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적 위험 관리가 있는데 재무적 위험 관리에는 위험 보유, 위험의 제3자 전가, 위험 결합.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 보유는 물리적 위험 관리에서 위험의 인수가 있었죠. 그거하고 유사한 겁니다. 재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제3자 전가와 위험 결합은 요게 이제 쌍으로 보험 계약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계약으로서 위험을 제3자한테 보험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고 그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여러 위험을 묶어가지고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가는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 결합은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과 위험 관리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 계약자가 합쳐서 서로 위험을 분담하게 되고요. 그렇게 위험을 분담할 때는 이제 소액의 보험료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자는 보험자의 위험을 전가하고 보험자는 여러 계약자의 위험을 다수의 위험을 결합을 해가지고 위험을 분산하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소액의 보험료를 대가로 받고 이제 이런 보험을 판매를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험 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전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손실 규모하고 그 다음에 손실 횟수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4가지로 구분해서 위험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4번면은 지금 일단 손실 규모도 작고 빈도도 작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끔 발생하는데 손실이 얼마 안 되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자가보험 그러니까 다 위험을 떠안고 내가 손실을 부담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갈 수가 있겠죠. 반면에 손실 규모도 크고
손실 횟수도 많다 그러면 이거 보험에서 잘 안 받아줍니다. 보험에서 안 받아주고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주 발생하면 뭐 그 기업이든 뭐 가게든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험 회피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자, 2번은 그렇게 하고 3번은 손실 통제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손실 규모는 작지만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앞에서 본 물리적 통제라든지 이런 관리 방법을 써서 손실을 통제를 해야 되고요. 이 보험에 가장 적합한 분면은 심도는 크지만 손실 횟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 아주 어쩌다 발생하지만 그래도 그게 치명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의 특성과 성립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특성은 일단 우연한 손실의 집단화입니다. 자, 이때 우연한 손실이라고 하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의 손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뭐 고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보험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분담을 해야 되는데요. 위험의 집단화의 다른 측면입니다. 즉 아까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자와 계약자가 모여가지고 집단화를 이루는데 이것은 이제 상호 부조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상호 부조하고 보험하고 다른 점은 상호 부조는 이게 이제 집단을 특정화하는 겁니다. 집단을 특정화해서 예를 들면 뭐 직장이라든지 뭐 마을 부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상호 부조를 하는 거죠. 공제 뭐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은 그에 반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을 전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하는 거죠. 보험 계약자의 위험을 보험자한테 전가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손해보험에서 이득금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손해를 본 것만큼만 최대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계속 등장하겠습니다만 보험금은 사고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하고 그 다음에 보험 가액 그러니까 그 사고 대상의 경제적 가치가 이제 보험 가액이죠. 그리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이걸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손실 본 거보다도 더 많이 지급은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이 이득금지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특징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 대수의 법칙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이제 그런 그 통계학적 정리인데요. 그래서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정확한 손실도 예측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라든지 보험금액 산출도 정확해져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기에 좋은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수의 법칙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보험의 특성을 이용해서 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자, 동질적 위험이 다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빈도와 피해 규모가 같거나 유사한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만이 이것이 이제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그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런 그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우연하게 발생을 해야 되고요. 고의로 발생했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정적 손실. 이게 피해 원인과 발생 시간, 장소, 피해 정도 등이 명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전염병이라든지 질병,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은 이게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이 성립되기 위한 이제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재난적 손실인데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 태풍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이제 그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비재난적 손실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비재난적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이것을 취급을 해줍니다. 이게 그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이어야 되고요. 손실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험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이게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상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재난적, 확률적 계산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보험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순기능은 이렇게 이제 그 교재, 이론서나 이론서 해설 교재 그대로 나와 있는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손실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신용력을 증대하고,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은 투자 재원 마련은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그 순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를 하고,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기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업 비용이 발생하고 보험 사기가 증가할 수 있고, 또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가 있는데요. 그 특성과 유사점, 차이점, 그 다음에 그 보험 가입하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도덕적 위태는 우리가 흔히 도덕적 해이 또는 모랄 해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역선택이라고 하면 경제 주체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해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흔히 그 중고차 시장을 예를 드는데요. 그 이론을 가지고 조지 에컬러프라는 경제학 교수가, 미국 경제학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제 흔히 중고차 시장에서 상태가 안 좋은 중고차를 이제 보통 레몬이라고 하고, 상태가 괜찮은 중고차를 이제 보통 복숭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 주체 간의 이제 정보 비대칭, 즉 중고차 주인은 자기 차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죠. 레몬인지 복숭아인지 아는데, 중고차 사려는 사람은 얼핏 봐서 이제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사려는 사람은 두 레몬과 복숭아의 중간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다 보니까 레몬을 가지고 있는 중고차주는 시장에다 내놓겠죠. 뭐 비싼 값을 받으니까. 반면에 복숭아 중고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격에는 안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레몬인지 복숭아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이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비싼 값을 내고 레몬을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 불리한 선택을 해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을 이제 역선택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도덕적 위태는 보험계약 일방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이제 보통 도덕적 위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거나 손해액이 늘어나는 경우 이제 이런 걸 도덕적 위태라고 하는데요. 이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공통점은, 자, 그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태의 유사점이라고 하면 그 정보의 불균형, 비대칭성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은 야기한 당사자에게 귀착되고 피해는 보험자 및 선의의 다수 계약자한테 귀착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역선택은 거래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반면에 도덕적 위태는 거래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이죠. 자, 보험 가입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건강이 더 나쁜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발생이나 농작물 피해 가능성이 큰 뭐 농지라든지 건물 이런 것들이 보험을 더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뭐 생전가도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논이나 밭이라면 굳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안 하겠죠. 대신에 때만 되면 침수가 된다 그러면 뭐 그런 논이라면 가입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뭐 그 화재 예방이 잘 된 그런 건물이라면 굳이 보험가입을,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험가입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건강이 더 나쁜 사람이 더 가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가능성이 더 큰 물건을 보험가입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역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래 이전 단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도덕적 위태의 예시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한 후에 나는 뭐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뭐 술을 먹고 담배 피워도 괜찮아. 보험에서 다 보상해 줄 텐데. 또는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뭐 화재 남은 뭐 할 수 없지. 보험금이나 받지. 라든지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대충 수학 안 나오면 보험금 주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 위태, 모럴 해저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 보험에 그 도입이 돼 있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제도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과거에 보험사고가 자주 나서 보험금을 많이 타간 경력이 있다 그러면 할인 할증을 해서 보험료를 많이 부담을 시키죠.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 내면 바로 할증 들어가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역선택을 방지하려는 이런 제도가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도덕적 위태,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안으로 자기부담 비율 또는 자기부담금 또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의 미보상 비율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보험 사고가 나면 그 손해 본 거의 100%를 다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0%는 계약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나도 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게 되겠죠. 자, 이런 방법들이 이제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완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보상 비율은 나중에 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뭐 잡초 제거라든지 뭐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을 게을리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손해본 거에 일정 부분은 계약자가 부담을 하는 이제 이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보상해주지 않는 이런 비율이 이제 미보상 비율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장에서는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8회 시험에서 위험 관리 방법 중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 5가지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물리적 위험 관리에는 이제 위험 회피, 그 다음에 손실 통제, 위험 요소의 분리, 그리고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위험을 스스로 인수 이 5가지가 있었죠. 이 5가지를 쓰는 문제가 5점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회 기출 5점으로 위험 속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 각각의 경우에 이제 이 4가지를 쓰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10회 시험에 가로넣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에 관해서 가로넣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그 정보 비대칭 가로넣기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이건 역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입 후에 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손실을 발생할 경우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괄호넣기가 5점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론서 해설 1장 끝에 기출 복습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자, 이상이 그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